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오늘 어떤 학생이 황조가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뜻하지 않게 황조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황조가 할 때 이 황조는 노랗다라고 할 때 황이죠. 그러니까 노란새에 관한 노래, 여기 보면 황조가 나와 있네요. 노란새 꾀꼬리죠. 한자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편편황조. 한자 좀 어렵죠. 이것은 허럴 의태어입니다. 날아가는 모습이죠. 허럴 나는 꾀꼬리. 자웅상이 그랬습니다. 이때는 암컷자 수컷은이죠. 암수가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지내는데 염아지도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해석을 보면 외롭구나 이내 몸은 그랬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고독을 생각한다 라고 했네요. 이제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수기 여기 누구와 함께 돌아가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리왕이 지은 노래라고 하죠. 유리왕은 본래 송씨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송씨 부인이 죽고 두 처를 데리고 삽니다. 고구려 여자 화희와 또 저 중국 여자 치희라고 하는 여자죠. 그러니까 처첩이 아니라 첩이 둘입니다. 본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송씨 부인인데 운명을 달리했고요. 그런데 처첩 간의 갈등이 아니라 첩 간의 갈등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쟁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여자 치희를 더 좋아했습니다. 사냥 갔다 왔는데 고구려 여자인 화희가 치희를 쫓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유리왕이 막 달려가서 만류했죠. 우리 돌아가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지만 치희는 끝끝내 거부하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떠났을 때 그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나무 밑에 가만히 외롭게 고독한 상태로 앉아 있는데 꾀꼬리 암수가 입을 맞추면서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러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쓴 것입니다. 원래는 이 노래가 먼저 나온 건데 이 노래를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이것을 한시라고 안 하고 한역시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서정시, 그래서 최고의 서정시 그러는데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 채자는 으뜸 채자죠. 최고 그러면 여기서 옛꽃자를 쓰면 가장 오래된이고요. 참고로 높을 꽃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베스트입니다. 최고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이 아니라 이 옛꽃자를 써야 되는 거죠. 가장 오래된 서정시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낱말이 뭐냐 그러면 요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자는 이것은 서정시가 아니라 서사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일설에 불과하지만 정설은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화희라고 했을 때 화, 그리고 치라고 했을 때 치거든요. 이 화는 별을 이야기하고요. 이 치는 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벼화자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로 본 것이고요. 부족사회 중에 농경부족이고요. 꽁은 새죠. 수렵입니다. 이제 농경과 그리고 수렵이 쟁투를 벌인 거죠. 우리 역사에도 보면 수렵사회 다음에 농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부족 간의 쟁투가 벌어졌는데
부족장이 하나인 유리왕이 부족장으로 본 거죠. 이것을 중재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즉 농경사회가 수렵사회를 쫓아냈다. 그래서 집단 서사시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과거 서울대학교의 정병욱 국문과 교수님께서 이 설을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질문한 학생, 이제 황조가 이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를 나는 적개꼴이 암수 다정하게 즐기는데 외롭구나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한 고3 정도 되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속에는 감정이입과 자극이 있다라고 저는 현직 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자극, 무슨 말일까? 시적 화자인 나의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새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나의 감정이 저 사물의 새에게 투영된 거죠. 이것을 엠퍼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처럼 나는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데 여기 있는 대상물인 황조는 즐겁고 유쾌하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내 정서와 정반대 입장에 있는 것을 자극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 속에 감정이입과 자극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객관적 상관물 이퀄 자극으로 보고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나란히 살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감정이입도 객관적 상관물이고 자극도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 속에 감정이입과 자극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 상관물 속에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것이 문학작품 속에 어디 나오는가, 그것을 청산별구 2장의 새로 살펴보게 됐고요. 김동명의 파초, 또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 등등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시적 화제 정서와 정반대의 개념인 자극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한번 언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정지상의 송인의 비가 갠 다음에 강둑의 풀이 파릇파릇 너무너무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 속에 님과 함께 행복하게 거닐어도 될까 말까 한데 나는 님과 이별한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 정반대죠. 그것도 이거와 흡사하다. 그래서 정지상 송인에서 앞부분을 객관적 상관물 속의 자극이라고 접근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하면 황조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문학 작품이나 문법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